원래 지난달에 책 읽는 콘텐츠를 바로 연달아서 하려고 했는데 읽겠다고 했던 책이 사회학 책이어서 정보량이 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플래그 붙인 모든 문장을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간추리고 좀 보충하고 그런 시간을 갖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읽을 책은 거대한 후퇴라는 책이고요. 지그문트 바우만, 슬라보의 지젝, 아르준 아파두라이 외 여러 저자들이 참여하셨고, 이 책을 박지영, 박효은, 신승미, 장윤경 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이 책의 출판사는 살림이고요. 이 책이 사실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초선 때 트럼프가 처음으로 대통령 됐을 당시에 나왔던 책이고, 그때 당시에 정치가 진보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현상에 대해서 다각도로 당시 여러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글을 짧게 적고 모아놓은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저자들 중에 지그문트 바우만, 슬라보의 지젝, 그리고 낸시 프레이저에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골랐었고, 읽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 한 반틈 정도 읽고 나서 좀 내버려 뒀었고, 근데 어쩌다 보니 이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읽기가 되어서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 4장이고 이 4장의 저자는 낸시 프레이저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해방을 주장하는 반면 말 못할 고통과 관련된 분노와 시련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넘어간다. 대안의 부재 속에서 골마터진 그런 감정은 딱 파시즘에 해당하거나 파시즘과 완전히 거리가 먼 각종 권위주의를 부채질한다. 이 문장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낸시 프레이저는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모순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는 우리에게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약속하지만 너의 삶은 너의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우린 정말 더 자유로워졌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출발선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불평등하고 구조적인 차별, 그런 것들을 겪는 분들의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통도 심각한 경우가 많죠. 근데 자유주의는 이런 고통의 원인을 너가 잘못했잖아 이러면서 개인의 실패로 치부하거나 그냥 원래 세상이 그래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전체에 구조적 문제들이 은폐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과 분노가 그냥 뿅 하고 사라지진 않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골마터진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낸시 프레이저의 말처럼 자유주의 체제 내에서는 이 고통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나 해소책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상처가 다른 곳으로 분출이 되잖아요. 계속 억눌러 놓은 스트레스는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으니까 그게 바로 파시즘이나 권위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파시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분노를 집단적인 목표로 점을 만들고 때로는 증오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면서 해소해주기도 합니다. 권위주의는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논리로 정리하면서 강력한 리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보이게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말해 포퓰리즘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러한 체제들이 자유주의가 외면했던 고통을 명확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이저의 문장이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주의라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자유주의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단지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라는 시스템 자체의 한계가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낸시 프레이저의 이 문장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촉구한다고 생각해요.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런 분노, 스트레스가 건강하게 이제 분출될 수 있는, 해소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외면한 그림자,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분노와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역시 낸시 프레이저의 문장인데요. 우리는 선거운동을 지배하는 생각,
즉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본다는 거짓된 생각을 반박하고 여성과 유색인종이 당하는 피해를 트럼프를 뽑은 사람들이 겪는 피해와 결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살아난 좌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는 싸움에 전념하는 새롭고 강력한 연합체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본다. 이게 제로섬 게임의 마인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와 그들이라는 편을 가르게 되고, 그러니까 분리를 하게 되고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트럼프를 뽑은 사람들이 전혀 고소득층이 아닌 좀 소외받는 계층에서 트럼프를 많이 뽑았잖아요. 한국에서도 어찌 보면 굉장히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것 같은 정치인들을 굉장히 소외받는 계층들이 많이 찍는 그런 계급 배신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트럼프를 뽑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 여성이나 유색인종이 겪는 고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프레이밍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낸시 프레이저는 이런 분열을 하는 것이 거짓된 생각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여성과 유색인종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좌절감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소외되고 착취당하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그 피해 당사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프레이저는 이 두 집단의 고통을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을 해요. 여성과 소수자가 겪는 피해는 정체성 정치의 문제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인 불안정한 고용, 사회적 안정만의 부재 이런 것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약자들이 모두가 겪는 공통된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박탈감과 사회적으로 겪는 소외감 이런 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다른 고통을 같은 문제의 다른 표현, 다른 얼굴로 인식을 하면 새롭고 강력한 연합체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프레이저의 논지예요. 한국으로 치면 마치 이대남 같은 분들 극우적이라고 비난을 많이 하고 또 그들이 왜 그렇게 보수화하는가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들어보면 어떤 소외감에 대한 것들, 분노와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사회적 기득권이기 때문에 겪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엔 이 사회에서 소외를 겪고 있는 약자라는 걸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분노를 표현을 하는데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단순히 극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낸시 프레이저가 말하는 되살아난 좌익은 기존의 여성 문제 혹은 인종 문제 이런 진영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정체성 정치에만 매몰되거나 혹은 경제적 문제에만 매몰돼 있는 그런 계열의 정당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 그리고 다양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장이 공감대를 확장하고 더 폭넓게 연대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겪는 고통만 고통이고 네가 겪는 고통은 가짜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편 가르기가 되고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겪는 고통도 당연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타인의 고통에도 그래 너 힘들구나 하고 공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이 아름답지만은 않고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싫은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싶진 않거든요. 결국엔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비하하면 제가 겪는 고통도 무시당하고 비하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도 우리 모두의 고통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고 또 진정한 사회적 변화는 서로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싸울 때 그러니까 함께 연대할 때 시작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분열에 되어 있고 연대라는 게 무슨 고리짝 시절 이야기 같이 느껴져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다음 문장은 이반 크레스테브의 다수결주의의 미래라는 꼭지에서 찾았는데요. 이반 크레스테브라는 저자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번 이 책을 읽으면서 관심 가지게 됐어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검열의 종말은 탈진실,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 정치를 불러왔다. 짧은 문장인데 강력해서 가져와 봤거든요.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왜냐면 검열은 어떤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뉘앙스는 아니겠지만 특히 이제 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검열이 그리 먼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정치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시는 작가님들은 검열이 현재 진행형이 문제기도 하고요. 그래서 검열이라는 거는 나쁜 거라고 다들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열이 사라져야 한다. 검열을 없애면 온전히 진실이 드러나고 더 나은 민주주의가 될 거다라는 이렇게 단순한 도식이 저희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반 크라스테브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벌어졌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열의 종말이 오히려 진실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왜 그럴까? 검열이 사라진 세상에서 정보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죠. 예전에는 정말 신문 같은데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완전히 삭제해서 먹칠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검열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어떤 누구든 저자가 될 수 있고 손쉽게 뭐든지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하지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어떤 게 진짠지 어떤 게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 우리 당면한 문제잖아요. 가짜 뉴스가 너무 판을 치고 저도 심지어 어떨 때는 가짜 뉴스에 속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교묘하고 우리가 정보들을 정말 면밀히 살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뭐 지나가다가 틈나는 시간에 이렇게 쓱 접하고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지나가는 식으로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되는데 좀 신경 쓰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가짜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게 맞는 정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좀 당황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같이 젊고 이런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꽤 능숙한 편인 사람인데도 그런 일이 많은데 아직 그런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스킬이 미숙하거나 혹은 좀 이런 미디어 매체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짜뉴스에 잘 속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두려운 문제고 탄핵 대신 윤 전 대통령도 그런 편파적인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을 많이 시청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잘못된 신념이 심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크라스테브의 통찰이 이 책 자체는 벌써 8년 전에 나온 책인데 8년 더 됐나요? 언제 나왔지 이 책이? 이게 초판이 2017년이니까 8년 정도 된 책인데 이런 지점에서 시대를 앞서간 통찰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탈진실 정치가 단순히 거짓 정보의 확산만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탈진실 정치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상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검열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누가 진실을 통제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런 검열이 사라지니까 누가 통제하느냐 의 문제를 넘어서 진실이라는 게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니게 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자기 감정, 신념 이런 것들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상 알고리즘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 그냥 틀린 것이 돼버리고 진실은 내 감정 혹은 내 신념에 더 들어맞는 이야기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는 개인화된 플랫폼에서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알고리즘에 지배되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여주고 듣고 싶은 걸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향된 신념이 더 점점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열의 종말은 정보의 바다를 열어젖혔지만 동시에 진실이라는 어떤 좌표? 부표? 그런 걸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대중문화예술에서도 언급하는 거지만 예전에는 KBS, SBS 이런 공중파, 지상파, TV쇼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너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이러면서 같은 것들을 보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모두 아는 탑스타 연예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각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고 누구는 웹드라마를 보고 누구는 어떤 웹툰을 보고 서로 다른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고 나한테는 이 유튜버가 너무너무 탑스타이지만 내 옆에 있는 이 분야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게 누구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감대를 잃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고 각자가 아는 것, 각자의 믿음, 그 감정 이런 것들이 공고한 섬에 각자
각자 떨어져 있는 그런 형상이 된 것 같아요. 이미 분열이 된 상태인 거잖아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관심사로 다들 쪼개져 있고, 이 와중에 알고리즘은 우리의 감정과 신념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면서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정치가 틈새를 파고드는 여지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검열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야 너무너무 많죠. 이 많은 정보를 우리는 가졌지만 더 길을 잃은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좀 더 어려워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몇 가지 정리되어 있는 정보들을 잘 외우고 그걸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쏟아지는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옥석인지를 가려내야 되고, 그걸 가려내는 과정이 너무너무 복잡해졌죠.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되고, 이게 사실인지 검증도 해봐야 되고, 또 내 감정이나 신념에는 맞지 않는 의견, 정보들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살기도 힘든데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고 또 그것들을 흡수하고 그것에 기반한 어떤 올바른 사고를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 됐고, 그것들이 이제 현실 정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만의 관점을 정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뒤로도 문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짧게 끊어갈게요. 안녕.